책으로 마음을 채우는 시간, 진아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온기를 전해주는 책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읽는다는 건 단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잊고 있던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일지도 모르니까요. 지은이 후지하라 가츠히로 작가는 일본의 심리 상담사이자 작가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의 평온이란 무엇인지,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오랫동안 탐구해 왔습니다. 그의 글은 마치 조용한 목소리로 괜찮아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요 라고 말해주는 듯 합니다. 이 책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책을 통해 마음을 다독이는 법, 그리고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을 차분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만이 손에 넣는 것, 지은이 후지하라 가츠히로. 독서를 통해 익히는 인생에서 중요한 두 가지 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서가 정말 중요하다. 그 독서를 통해 우리는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두 가지 힘을 익힐 수 있다. 그것은 집중력과 균형 감각이다. 이 두 가지 차질은 가능하면 고등학생 때까지는 갖추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그래야 남은 인생에서 찾아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먼저 집중력에 대해 생각해보자. 나는 재능이 풍부한 사람이나 유능한 회사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나봤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남과 다른 독특한 아이디어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은 예외 없이 집중력이 높았다. 그런데 집중력은 수험 공부를 포함해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공부를 통해서 익힐 수 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일정량의 지식을 기억하거나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것은 집중력을 단련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이 분명하다. 무엇을 위해 공부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해답의 하나이기도 하다. 물론 공부 말고도 집중력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나 수단은 있다. 과외도 학원도 없는 작은 시골 학교를 10년 연속 학력평가 1위로 만든 교육계의 살아있는 전설 가게야마 히데오 선생이 개발한 백한 계산을 풀거나 피아노 연주를 하거나 축구 연습을 하는 것도 좋다.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계산 능력을 높이거나 리듬감을 기르거나 운동 능력을 키우지 못해도 상관없다. 때로는 그런 연습을 통해 그 분야의 재능을 꽃피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목적은 무언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집중력을 기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독서를 들 수 있다. 시간이 가는 것을 잊을 만큼, 또는 남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올 만큼 무아지경에 빠져 책에 몰두했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독서를 즐기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집중력이 단련된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힘인 균형 감각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주변 사람을 칭찬할 때 곧잘 균형 감각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균형 감각에 대한 내 나름의 정의는 이렇다. 여기서 말하는 균형 감각이란 자신과 지면, 자신과 가족, 자신과 타인 등 세상 전체와 자신이 얼마나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말한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제대로 균형이 잡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이들에게도 퍼지고 있다. 예를 들면 자신과 지면의 관계만 봐도 그렇다. 넘어질 때 바닥에 손을 짚지 못해 얼굴부터 떨어져 코뼈가 부러지는 아이, 축구공을 찰 때 힘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뼈가 부러지는 아이들이 그렇다. 내 말이 우스갯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실제로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심심찮게 볼 수 있었던 사례들이다. 우리의 생활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콘크리트로 메워진 도시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흙이나 잔디가 깔린 공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자연히 걱정이 많은 부모는 아이가 넘어져서 다칠까봐 한시도 손을 놓지 못한다. 이렇게 아이들이 넘어질 수 있는 기회마저 극단적으로 줄어들면서 주변 사물과 자신과의 적절한 거리감을 몸으로 부대끼며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우러 다니느라 시간에 쫓겨 뛰어놀 기회가 줄어든 것도 또 다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원흉은 바로 TV나 게임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에서도 TV나 게임에 빠져 지내는 것은 물론 밖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도 스마트폰이나 게임기의 화면만 쳐다본다. 요즘 아이들은 밖에 나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숨바꼭질을 하거나 소꿉놀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균형 감각은 TV나 게임으로는 절대 길러질 수 없다. 나는 균형 감각이 몸을 사용하는 놀이를 통해 비로소 몸에 배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케오시의 교육 개혁 사업을 함께 추진했던 유아에서 초등학생 대상의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하나마루 학습회의 대표 다케하마 마사노부도 나와 같은 생각을 피력했다. 그 역시 아이들이 바깥놀이나 여름 캠프에서 몸을 쓰는 도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은 몸을 쓰는 놀이를 하지 않으면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안전한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위험한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기준을 익힐 수 없다. 모래판에서 뛰어놀거나 들판에서 씨름이나 레슬링을 하면서 놀았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넘어지면서 몸을 보호하는 방법을 기억할 수 있다. 자신이 어느 정도의 힘으로 던져지면 위험한지 판단할 수 있는 감각이 저절로 몸에 배는 것이다. 자연을 포함한 주변 사물과의 관계성이 결여될 경우 이는 대인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바꿔 말하면 주변 사물과의 공간적 감각이 인간관계에서의 거리감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되면 스마트폰을 선물로 주는 가정이 많다. 그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면 단번에 거기에 푹 빠져 하루에 몇 시간이고 게임을 하고 각종 SNS로 수백 통의 문자를 교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로는 왠지 허전하고 심심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끊임없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린다. 이때 조금이라도 SNS로 소통하는 그룹에 끼지 못하면 친구라고 믿었던 상대로부터 인신공격을 당하기도 한다. 때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변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한다. 아이는 자신이 그렇게 될까 두려워서 끊임없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SNS에 매달린다. 아이들은 약간 사이가 좋아지면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반대로 조금이라도 관계가 뜸하면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0 아니면 1, 흰색 아니면 검정, 0 아니면 X인 것이다. 미묘한 틈이나 어중간한 거리감과 같은 애매한 상태는 없어지고 극단적인 양자택일에 인간 관계밖에 성립하지 않는다. 공부나 독서를 통해서 얻은 집중력도 균형 감각이 없으면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10살 정도까지는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 균형 감각을 익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10살이 넘으면 균형 감각을 키우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다. 균형 감각은 10살이 지나서도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독서는 자신의 세계관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독서를 통해 다른 사람이 체험하거나 습득한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자신의 내적 세계관을 넓히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세계관이 넓어지면 당연히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이나 타인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시점을 가지게 되면 독서는 관점을 늘리고 자기 편까지 늘린다. 독서를 통해 타인의 뇌 조각과 자신의 뇌가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를 바꿔 말하면 관점을 늘리고 자기 편을 늘리는 일이다. 먼저 관점을 넓히고 늘리는 것에 대해 살펴보자. 독서는 저자가 획득한 지혜를 독자의 뇌에 연결하는 행위다. 자신의 뇌를 타인의 뇌 조각과 연결하면 자신의 뇌가 확장되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지혜를 획득하게 된다. 이로써 독자는 세상에 대한 관점을 넓혀 다면적이고 보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세계관이 넓혀지면 옥석이 뒤섞인 정보에 속지 않으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선택지가 증가한다. 무엇보다 위험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책을 읽을수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이 강해진다. 또 하나인 자기 편을 늘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많은 저자의 뇌 조각을 자기 편에 연결함으로써 관점이 확장될 경우 다양한 뇌와의 교류가 가능해진다. 그러면 타인과 세계관을 공유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공통점이 보이면서 뇌 안에 공유 도메인을 구축한 상대방이 결국에는 자기 편이 된다. 그것은 타인과 자신 간의 공감이 신뢰로 더 한층 발전된다. 더불어 주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신임의 총량을 늘려주며 거기에서부터 또다시 새로운 뇌 조각과 연결되면서 자기 편이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생긴다. 더구나 그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타인의 뇌 조각을 많이 연결하여 세상의 관점을 넓혀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점점 더 큰 격차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차이를 쉽게 설명하면 더 많은 타인의 뇌 조각을 연결해서 자기 편을 늘린 사람은 꿈을 실현할 때 비교적 쉽게 타인의 공감이나 신뢰를 얻어낸다. 하지만 자기 편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주변의 신뢰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주변으로부터 신뢰나 공감을 얻는다는 것은 어엿한 성인으로서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신임의 총량을 신용이라고 부른다. 개인의 신용이 높아지면 자유도가 상승하고 신용이 낮아지면 자유도 떨어진다. 결국 신용이 높아지면 자신이 추구하는 꿈을 실현하기 쉽다. 자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 조직, 세상 전체의 신뢰나 공감이 두터워지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찾아오고 꿈을 실현하기 위한 주변의 원도 얻을 수 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한 주변의 지원도 얻을 수 있다. 독서를 통해 저자의 뇌를 연결하여 미래를 예측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독서는 저자의 뇌 조각을 연결하는 행위다. 자신의 뇌에 흡수된 타인의 뇌 조각이 증식하여 그 안에서 서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부산물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에 대해 쓴 아마존 세상의 모든 것을 팝니다와 구글의 미래에 대한 언급한 새로운 디지털 시대라는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미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내가 언젠가 잡지에 연재했던 서평을 토대로 저자와 뇌를 연결하면 어떤 미래가 보일 것인지 실험해 보고자 한다. 2000년 아마존이 일본에 진출했을 당시 독자들 중 과연 누가 아마존이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책을 파는 온라인 서점이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유통망으로 성장할 거라 예측할 수 있었을까? 나 역시 전동 칫솔의 리필모에서부터 아이폰에 연결하는 접이식 키보드에 이르기까지 아마존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제프 베조스라는 남자는 처음부터 월마트를 뛰어넘는 회사를 그렸던 모양이다. 적어도 200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이미지를 가지고 아마존은 창업한 지 20년도 지나지 않아 6조 엔을 넘어섰다. 2012년도의 성장률 20% 초과해서 보면 3년간 10조 엔으로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해인 2020년까지 20조 엔이 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 책을 읽으면 그 바닥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비즈니스 작법을 배울 수 있다. 이 책은 스티브 잡스와 더불어 직장인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 전기이자 1급 다큐멘터리이다. 500쪽이나 되기 때문에 읽는데 제법 시간이 걸리지만 비즈니스에서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가? 회사에서 직원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매니지먼트의 본질을 배우는 교과서가 될 것이다. 특히 고객의 체험을 절대시한다는 점에서는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베조스의 판단 과정을 천천히 음미해 보기 바란다. 아마존의 완구 판매 경쟁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화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감사제가 끝나자 인기가 많은 장난감도 재고가 없었다.
당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스터나 장난감을 사재기 했다고 한다. 막 오픈한 토이저러스닷컴 웹사이트에서도 포켓몬스터 제품을 사재기하여 경쟁업체의 무료 배송 캠페인을 활용해 창고로 배송하도록 했다. 부모는 유소년기 아이를 키우면서 최대한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한다. 많은 사람이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교육 방법으로 꼽곤 한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은 정서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뇌과학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한다. 나 역시 어렸을 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어렸을 적 잠들기 전 어머니께서 소극녀를 읽어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어쩌면 아이가 하나라서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쭉 어머니는 책을 읽어주셨다. 자세한 내용은 생각나지 않는다. 또 그 덕분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독서를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미담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다. 사실 아버지가 어쩌다 일찍 들어오신 날은 어머니 대신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시기도 했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 아마도 음파가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잠이 들락말락하는 찰나이므로 항상 들어서 귀에 익은 파동으로 듣고 싶다는 심리가 작용하기 마련이다. 그런 파동을 새기는 것이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의 하나이니 섭섭하다 싶은 아버지가 있다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바란다. 이런 말을 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이 못마땅해 하겠지만 그럼에도 굳이 말해야겠다. 지하철을 타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자리에 나란히 앉아있는 7명이 지하철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남자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여자는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거나 쇼핑 사이트를 지저귀고 간혹 드라마를 보는 사람도 있다. 때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잠자는 사람도 있지만 개 중에는 책을 읽는 사람도 있다. 당신이 만약 한 기업의 인사부장으로 그들 7사람을 면접한다고 가정해보자. 7명 중 단 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 누구를 채용하겠는가? 대부분 다음과 같은 유형의 후보자는 바로 탈락시킬 것이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작은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사람은 왠지 불안해 보인다. 눈도 살짝 치켜 올라가 있어 어딘지 모르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실제로도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혀를 차거나 하는 사람을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책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그런 거부감이 느껴지는 표정이 보이지 않는다. 내 말을 정 믿지 못하겠다면 언제 한번 관찰할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란다. 남자라면 지하철 안에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다 수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사람의 표정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변화한다. 아기는 엄마를 통해 표정의 변화를 배우고 엄마의 미소를 보면서 웃는 것을 흉내내게 된다. 그것이 바로 거울 효과다. 이런 이유로 TV 앞에 앉혀놓기만 한 아이의 표정은 풍부하지 못하다. 동물도 그렇다. 강아지만 해도 혼나면 풀죽은 표정을 짓고
칭찬하면 웃는 표정을 짓는 등 표정의 변화가 풍부하다. 오랜 세월 강아지와 함께 살아온 어르신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광경을 가끔 볼 때가 있다. 그들의 표정이 닮아 있는 경우가 많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의 얼굴이 닮는다는 말도 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사람과 책, 상대가 누구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거울 효과의 영향을 받는다. 마이크로의 세계에서는 가까운 곳에 사는 것끼리는 서로 섞이게 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미디어의 인터페이스는 어떤 빛깔과 피부를 가졌는지는 우리 모두의 표정 변화에 확실히 영향을 미친다. 이제 여기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당신이 인사부장이라면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는 사람과 계속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사람 중 어느 쪽을 채용하겠는가? 이 글을 서점 한 구석에 서서 읽고 있는 독자든 집에서 본문을 다 읽은 다음 읽고 있는 독자든 만원 지하철의 비좁은 공간에서 필사적으로 읽고 있는 독자든 모두 책 읽기를 즐기는 사람일 것이다.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책은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묻고 있다. 인사부장으로서의 여러분 선택도 분명 나와 같으리라 생각한다. 휴대폰과 떨어져 책을 읽는 습관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배제와 추가가 아니라 삶의 방법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을 읽는 사람은 이 책에서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저자의 뇌 조각을 자기 뇌에 연결하여 뇌를 확장하고 세계관을 넓힐 수 있다. 무엇보다 그 힘은 상상력을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최첨단 인터넷 관련 회사에 다니든 TV나 영화와 같은 미디어 업계에서 일하든 모두 책 읽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저자는 책을 읽는 사람은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본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더 깊게 그 시선 속에 타인을 향한 이해가 있고 자신을 향한 온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따뜻한 시선이 당신 마음에도 머물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으로 마음을 채우는 시간 진아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책처럼 깊고 잔잔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